우리가 운전하는 그 길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협과 공포로 가득 찬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토요일 아침 출근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좀 늦는 바람에 1차선에서 꽤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백미러로 저를 빠르게 따라오는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미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으니 그 차는 시속 150km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 차는 순식간에 제 옆을 스쳐 지나갔죠. 궁금해서 운전자를 쳐다봤는데 아직 어두웠지만 운전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눈치챘죠. 젊은 여자가 뒷좌석 창문을 쾅쾅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장난치는 건가 싶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불길한 일을 먼저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갑자기 그 여자를 창문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듯 하더니 차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 여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그 차 뒤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시속 150km를 유지하면서요. 운전자가 계속 뒤로 손을 뻗어 그 여자를 때리는 게 보였어요. 여자의 팔이 허공에서 마구 휘둘러지는 것도 보였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 뒤를 쫓아가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통화하고 있는 동안 그 차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서서히 속도를 줄여 멈추려고 했죠. 제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 여자의 목숨을 구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섣불리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그 차를 피해서 엑셀을 밟아 앞으로 나갔죠. 다음 출구로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는 경사로 중간에서 기다렸어요. 그 차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걸 보고는 풀밭을 가로질러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갔죠. 그 차를 따라잡기 위해 또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경찰과 계속 통화하며 위치와 차량 정보 그리고 속도를 알려줬어요. 다시 시속 150km로 달려서 그들을 따라잡았죠. 그 남자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제 앞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죠. 제가 피해서 가려고 하자 그가 차를 틀어 제 앞을 막는 거예요. 결국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가 차에서 내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저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차를 후진시키다가 그가 쫓는 걸 멈추자마자 다시 앞으로 가서 빠르게 달렸죠. 경찰은 우리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순찰차가 있다며 그 순찰차를 지나칠 때까지 계속 달리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계속 저를 쫓아왔어요. 둘 다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그때 백미러로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이는 걸 보고서야 한숨 놓았어요. 제 뒤를 쫓아오던 그 차 뒤로 경찰차가 나타난 거예요. 경찰차가 뒤에 있고 제가 앞에 있으니 그 남자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는 재빨리 풀밭으로 차를 세웠죠. 저는 그의 앞에 차를 세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대 정도의 간격을 유지했어요. 다행히 경찰관은 총을 빼들고 그 남자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그는 2 손을 들고 나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죠. 그는 땅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차 한 대가 더 도착했어요. 뒷좌석에 있던 여자가 풀려났는데 얼굴은 심하게 얻어맞은 상태였고 펑펑 울고 있었죠.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운전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는데 그녀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녀를 때리고 납치해 뒷좌석에 가뒀다고 했어요. 뒷좌석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제가 그 여자의 도움 요청을 보지 못했다면, 그녀가 어디로 끌려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두 번째 이야기. 밤에는 도로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2020년 제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때였죠. 퇴근길은 늘 같은 길이었어요. 제 동네로 이어지는 16km의 고속도로였죠. 낮에도 차가 많지 않은 곳인데 밤에는 거의 저 혼자였어요. 순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덕분에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편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가에 비상등을 깜빡이는 차량 한 대가 보였죠. 그 조명등은 길가에 주차된 차의 미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서 차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 차를 지나쳐서 제 차를 세웠고 그 차에 있던 남자가 공중에 팔을 흔들며 저를 부르는 게 보였죠.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제가 무슨 문제 있으세요? 하고 묻자 그는 너무 오래 차를 세워둬서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죠. 저에게 점퍼 케이블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없었어요. 그에게 차를 태워주는 것 외에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제 휴대폰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신의 휴대폰도 방전됐다고 말했죠. 낯선 사람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기가 꺼려졌지만 저는 건네주었어요. 잠금을 풀어주고 전화 앱을 열어줬죠. 그는 전화를 걸더니 천천히 차에서 멀어지면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차 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죠. 키를 한 번 오른쪽으로 돌리자 놀랍게도 배터리가 켜졌어요. 라디오도 작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키를 한 번 더 돌려 시동을 걸었죠. 차는 단번에 걸렸어요. 제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요. 차에 시동이 걸리자마자 뒤에서 두 팔이 제 목을 감아 졸랐거든요. 밖에서 이봐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을 가져갔던 그 남자였죠. 저는 뒷좌석에 있던 사람의 소나귀에서 쉽게 빠져나왔어요. 돌아보니 어린 남자애였죠. 제 휴대폰을 든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제 차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재빨리 제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도망쳤어요. 그 순간 밖에서 퍽 하는 큰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제 차의 뒷유리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남자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때까지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함정에 빠졌고 누군가 뒷좌석에 숨어 있었으며 그 남자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경찰은 즉시 통신사에 전화해서 최근 발신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내 휴대폰 찾기 앱에 접속해 휴대폰을 잠가버렸어요. 그들이 제 주소를 찾기 전에 그렇게 했길 바랬죠. 통신사에 최근 발신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까지 아무런 통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가상화폐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대부분의 돈이 추적 불가능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보내졌죠. 도둑이 제 휴대폰을 버리거나 껐는지 휴대폰의 위치 추적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되찾지 못했죠.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빠가 문을 두드려 아래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보라고 했죠. 무서웠지만 저는 아빠를 따라갔어요. 부모님은 누군가 뒷마당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는 경찰을 부르고 싶어 하셨지만 아빠는 다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죠.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소리의 정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간 그 남자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주소가 그 휴대폰에 모두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다 끝난 일이지만 저는 다시는 밤에 고속도로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가족 중 한 명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응원하러 보스턴에 갔던 때였어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퇴근 후 운전해서 가기로 했어요. 내비게이션은 15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줬지만 제 운전 스타일을 생각하면 1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새벽 6시였지만 쉬지 않고 운전하면 새벽 5시에는 도착할 거라 생각했죠. 20번 국도는 대부분 탁 트인 땅이었고 통행량도 많지 않았어요. 10시간 정도 운전한 새벽 1시쯤에는 제 차가 거의 유일한 차였죠. 졸음을 쫓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놨어요.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커피 2잔을 마셨는데도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어요. 한순간 제 차만 보였는데 다음 순간 백미러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어요. 저는 1차선에 있었는데 그 차가 저를 바싹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선으로 차선을 옮겼죠. 그는 속도를 내서 저를 추월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제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제 앞 범퍼가 그의 뒷 범퍼와 나란히 서자 한참 동안 제 옆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렸죠. 저는 그를 지나쳐가려고 속도를 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제 차선으로 들어왔고 너무 가까이 붙어서 제 차를 박을 것만 같았죠. 그가 저를 방해하는 바람에 저는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새벽에 도로 위에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속도를 높이자 그도 같이 속도를 높였어요. 저는 1차선으로 들어갔고 그도 따라 들어왔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차는 아니었어요. 낡고 오래된 트럭이었죠. 트럭은 제 뒤에서 불을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는 계속 달렸어요. 시속 10km 더 올려 달리면서 혹시 경찰차나 다른 차가 나타나길 바랬죠. 하지만 다른 차의 붉은 미등은 보이지 않았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간혹 차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가는 것 외에는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차선을 바꿔 전력을 다해 달렸어요. 트럭 엔진의 거친 소리가 들렸고 그는 제 차를 추월했어요. 그런 뒤 제 앞으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계속 막았죠. 결국 저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저 경적을 울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속도를 늦추자 제 앞의 남자가 비상등을 켜고 창밖으로 팔을 흔들며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당연히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풀밭으로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그를 재빨리 제치고 엑셀을 밟았죠. 제 차는 그의 트럭보다 더 빨랐지만 시속 160km로 달리는데도 그는 여전히 제 뒤에 있었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갔고 그 램프 끝에 있는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가 저를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럭 헤드라이트가 제 뒤에 나타났고 신호등 옆에 멈췄죠. 저는 왼쪽을 쳐다봤고 창문이 내려갔어요.
안에는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대로로 진입했어요. 다행히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있었죠. 트럭은 결국 저를 따라오는 것을 멈췄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죠. 트럭의 번호판은 보지 못했고 어쩌면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그게 90년대쯤 만들어진 검은색 픽업 트럭이라는 것뿐이었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섬뜩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야간 운전을 하는 게 무섭고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죠.